2부에서도 송영길 의원과 같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오늘 재판 때문에. 재판이죠. 예. 재판이어서 어제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우병우 씨가 사람 골라서 다 재판 걸었잖아요. 뭐 저도 걸렸고 우리 송영길 의원도 재판에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걸렸고 그런 같은 최민희 의원도 걸려서 오늘 재판 결과는 뭐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다른 여당 의원들 다 잘 나왔잖아요. 네, 강훈식 의원도 잘 나왔고. 네, 송영길 의원님도 잘 나왔고. 그러니까. 걸린 사람 다 그랬으니까. 오늘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 긴장되지. 그거 할 짓이 아니야.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거 긴장되는 거 아니니까 집어넣는 거야. 야당 인사들 2배씩이나 다 집어넣었잖아. 생생한 경험담이네요. 아, 완전히 다 우병우 거야. 우병우의 기소권입니다.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송영길 의원님도 명함이죠, 명함.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아, 정말. 그 지하철 그건가요? 맞아.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다 해가지고. 발목 잡아보려고. 선변 송영길 팬이야? 네? 왜 이렇게 잘 알아? 아니 법적인 부분이라서 기억이 남네요. 그 지하철 출입구 개찰구 바뀐데 계단 아래 그거죠. 네. 아무래도 이 공천 욕심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저 오늘 설라면 여기 서야 돼. 집에 가다가 끌렸어요. 인천 고향의 변호사 좋아. 여기 좋아. 서야 저 지금 JTBC 사건반장 같이 출연했다가 됐고요. 젊은 피를 물려받아. 이 노정면이 부평이야. 노정면 기자요? 부평만 게다가 나왔죠. 또 여기는 서인천. 대학교 선후배기도 합니다. 네. 노정민 기자 복직. YTN.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우리 얘기합시다.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 보수 야당 쪽에서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안보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원윤철 의원님이나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술핵 배치해 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내겠다 그래서 참 이런 사대주의 통미봉남 코리아 패싱 자기들이 떠들면서 그대로 따라간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왜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고 우리를 미국 대통령한테 그거를 부탁을 해야 되는가. 물론 정치자들은 북이 핵을 개발했으니까 우리도 전술핵을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북한 핵은 완전히 완성된 것도 아니고 이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시켜줄 수는 우리가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핵의 어떤 위협은 지금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 핵 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핵 우산 제공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 관련해서 그 대통령이 러시아 갔을 때 수행하셨습니다만 푸틴에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좀 중단해라 요청했는데 푸틴이 거절했죠? 거절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거절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푸틴이 대통령이 말씀했습니다. 자기들은 4억 톤을 수출하는데 북한에 간 게 러시아에서 간 게 한 4만 톤쯤 좀 비공식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원유를 제공하는 게 없다. 오히려 원유는 중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말씀을 했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확실히 합의가 된 것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당장 제재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 결의를 러시아도 충분히 지금 그걸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그 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은 절대 제재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유엔 안보리가 제재안을 또 통과했는데 러시아 중국이랑 협상한 게 30% 정도 원유 공급 중단. 이게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얼마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일단 원유 공급이 제한이라는 것이 이제 만장일치로 합의됐기 때문에 북한에도 압박이 되겠죠. 이제 추가 또 핵실험이나 이게 있으면 이제 더 이거를 중국 러시아도 이거를 이제 더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이 원유가 중단될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디서도 저도 송영길 의원님 인터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핵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이걸 쓸 수는 있는 건가요?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북한의 핵과
미국의 핵이 한반도에서 놀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백번양보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지금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운반 수단이 있어야 핵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핵 물질을 그냥 가방으로 들고 우리 뭐 어디가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운반 수단이 로켓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제 ICBM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ICBM은 미국을 상대로 말 그대로 대륙간 탄도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무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술핵은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무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한 ICBM을 만드는데 전술핵을 남한 땅에 갖다 놓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갖다 놓으면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일종의 자극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반도가 훨씬 더 위험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핵을 용인하는 꼴이 되고. 그리고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이제 중국, 러시아한테 북한 제재하자는 명분이 어디가 있어요? 서로 핵 가졌는데 왜 이쪽 핵까지 못하게 이렇게 압박을. 더 이상 이제 제재가, 경제 제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명분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사드 가지고 이렇게 반발하는데 전술핵 갖다 놓으면은 그럼 이제 북한 제재 안 하고 이탈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둘이 남북한 둘이 핵 가지고 공포의 균형 속에 잘 살아봐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핵 무장을 우리가 부추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금형본으로 가질 거고. 일본은 지금 불감청 고선일 텐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된다고 봅니다. 이거 재밌는 게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JTBC의 심야 토론을 한번 하자 그랬어요. JTBC는 너무 좋아해서 송영길 의원님 나온다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당장 제가 어느 주를 오늘 좀 불러라.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보내신 다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랬더니 안 나오겠다는 거고. 유승민 좀 나오라. 안 나오겠다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JTBC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3선, 2선 의원급들을 전부 다 요청했는데 전부 거절해서 결국 토론회가 무산이 됐어요. 그게 밤샘 토론 아닌가요? 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비겁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그래서 결국은 엊그저께 저한테 섭외가 왔는데 저쪽에 정태욱 의원이라고 대변인이 나온다고 하니까 강훈식 의원이 나와달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무슨 핵을 그렇게 초선 의원 정태욱 의원이 나와서 할 문제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삼성급이 나와야죠. 나와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또 전술핵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신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뭐. 할 말이 없겠죠 나오면.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아니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 작전권도 안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져와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핵무기를 갖다 놓으면 무슨 도움이 될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한반도 운명을 둘러싸고 외교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사드 임시 배치한 것은 뭐 역시 뭐 미국의 압력 또 북한의 위협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중국 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외교의 로드맵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미국의 입장을 존중할 거는 해야겠지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부딪히더라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조지 W. 부시가 그렇게 막 치고 나오는 것을 설득해서 나중에 돌아선제까지 조지 부시 대통령을 안내해 가서 햇볕 정책을 찬성하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쪽에 맥메스터나 이쪽에 지금 니키 헤일리 요새 강경파로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이 북한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아니 우리 한반도 상황을 우리보다 더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동 문제나 좀 알까.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분이고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전 세계 지도자 중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시에 가본 유일한 지도자가 푸틴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설득하고 좀 논쟁이 되더라도 이제 그런 자세로 앞으로 하지 않으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노선이 수정이 안 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북미 간에 이거를 대화로 풀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막판에. 이거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문제를 같이 합의해서 평화협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단 북핵 그를 중단시키는 동결 조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100% 맞습니다. 일단 이건 1차 동결, 2차
폐기로 가야지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대통령께서 그래도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평화적 해결 원칙, 한반도 운전자론 이걸로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서 예.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보자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1부에서 김인수 헌재 소장 부결된 것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를 맹비난하고 역으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추미애 대표도 오히려 추미애 대표는 반대로 국민의당을 비난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 국민의당하고의 관계 설정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예. 먼저 이제 아까 우리 송영교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내 지도부의 이론으로서 국민분들이나 또는 우리 당원들한테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원래 처음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6월 달에 7월 말에 원래 이걸 통과시켜 보자. 예. 이렇게 했는데 7월 달은 좀 그렇다. 그래서 8월 달에 하자. 그래서 8월 15일 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들이 직권상정에 합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도저히 인사청문회 채택보고서는 통과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관련된 거는 채택보고서가 안 올라오면 직권상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직권상정에 8월 15일 날 합의를 합니다. 8월 15일 날 합의를 하고 8월 말일 날 이걸 통과시켜서 올리자 이러면서 근데 그 전날 국민의당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이 물러나면 김인수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공교롭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그 다음날 사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곧 열자 이렇게 그래서 열자는 이야기죠. 국민의당 그렇게 말할 때는 이걸 안 되게 하려고 열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되게 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 입장에서도. 자 이제 이유정도 정리가 됐으니 그러면 해보자. 그랬더니 그러면 3일 뒤에 열자. 그런데 그 3일 뒤에 어떤 시점에 오냐? 3일 뒤에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나가죠. 그래서 3일 뒤에 보이콧하고 나가니까 그럼 3일만 더 기다려줘라. 그래도 일야당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냐. 그럼 그때 통과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알았다.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때 또 협조를 받겠다고 약속을 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 월요일 날 들어옵니다. 한국당이 들어와서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죠. 그게. 월요일 날 왔을 때 오면서 점심에 표계산을 우리도 하고 우리 당도 하고 김동철 원내대표도 표계산을 하고 점심에 통화를 해요. 그 김동철 원내대표가 우원식 대표한테 자체적으로 계산해보니까 20개는 된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20에서 25개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120석에다가 그리고 10석이 우리한테 우호적인데 정의당 6석 그리고 4석인데 그중에 우리 이번에 새민중당 만드신 분 2분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서영교 의원까지 이렇게 해서 10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130석에다가 국민의당이 20석만 해주면 저희가 계산이 되는 입장에서 김동철 대표가 본인이 여러 번 다음에 해줄게를 했으니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점심에 걱정하지 마세요. 20개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표를 까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고 아까 우리 송영길 의원이 분석한 대로 실제로 기독교로부터 많은 그게 한 4-5명의 표가 돌아선 계기가 됐을 거라는 분석이 사실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분석인데 이래놓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를 하냐 120석 중에 반란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 당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동철 대표가 또 아침엔 무슨 말을 하냐면 박상진 그리고 유영민 그다음에 탁현민을 정리해 주라.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다. 유영진 탁현민은 청와대에서 하는 문제고 이건 우리 권한 받기다. 박상진 문제는 청문회가 끝나고 논의를 하자. 그거를 해주면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딜할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김인수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또 여기 대목에서 원내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김인수 헌법재판소장님이 헌법재판소에서부터 들리는 말들은 자꾸 더 이상 끄는 거 보면 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또 들려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시간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변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경과보고는 이렇게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지도부가 좀 더 강단 있게 표를 더 챙겨냈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성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자성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정황 보고는 그렇게 좀 보고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면에 사실은 근본적 회의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당, 그러니까 두 가지 딜레마죠. 국민의당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근데 아니면 그럼 안 하면 또 어떻게 이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우리의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딜레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은 존재감 가시했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캐스팅보드 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갈 수도 없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조직적으로 이걸 부결시켰다는 선행 자백을 한 것으로 봐야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강호식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때 김장경 MBC 사장 체포영장을 이유로 장외투쟁에 가는 홍준표의 그 자유한국당을 배제시키고 표결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렇죠. 영합하는 모습이 안철수 대표가 취임하고 첫 국민의당의 행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걱정이 되던데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국민의당 의원 전체가 다 또 성향도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한테 우호적인 국민의당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더 결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통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게 마지막 일이고 다만 이번에 전 배운 게 국민의당은 다 믿을 수 있는 건 확실히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실히 경계심을 갖고 이야기해야 안철수 대표의 이런 무언치간 태도 전혀 새 정치가 아닌 구정치 이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원내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뭔데? 자유한국당이 뭐 언론 장악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논리를 제공한 게 아마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민주당의 언론 장악 문건이에요. 이게 뭡니까? 일단 설명해 주세요. 언론 장악 문건이 뭔지. 이 문건이 지난 민주당 의원 워크샵에서 뭐 워크샵에 자료로 나왔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상임위, 우리 과정방이, 미방이죠. 거기 의원들한테 전화해보니까 다 본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못 보셨나 이랬더니 알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워크샵 자료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해당 실무자가 만들어서 논의용으로 작성을 했다가 보고를 못한 페이퍼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조선일보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좀 되짚어봐야 되는 건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왜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세게 할까? 지금 이제 TV조선이라든지 이런 거 방송 제허가, 승인,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치 지금 민주당이 방송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프레임을 조선일보가 만들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뭐 정말 단순한 실무자의 페이퍼를 갖고 이런 정도 한다면, 지난 9년간 진행되었던 언론 장악에 대해서 낱낱이 국정조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도 자유한국당이 언론장악 국정조사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10년치 통틀어서 다 해보자. 그러니까 MB 정권하고 MB 정권부터 시작됐잖아요. 블랙리스트가 지금 어제도 뭐 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김재동 씨라든지 뭐 김미화 씨라든지 다 방송 못 나오게 했던 과정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러면 지금껏까지 모두 다 해보자라는 게 지금 우리 당의 입장이고 그렇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다 받아줘, 그런 것도 다 하면 받아줄 용의는 있다. 그럼요. 다 해야죠, 하려면. 지금 4개월 된 정부의 국정조사라는 게 말이 되냐고 앞에 9년을 해야지. 정말 요즘에 우리 이낙연 국총리가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화제가 됐더라고요. 빅히트, 대인기. 그렇습니다. 정말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질문하던 야당 의원들이 할 말을 잃고, 뭐,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것을 총리께서 아주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데. 젠틀하게 세련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억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국회 거기 말할 때 의원들 석에서 막 웃어요. 여당 의원들이. 너무 황당하니까 질문이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질문이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걸 물어야 되는데 막 여기서 막 웃어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지금 MBC, KBS 사태가 이렇게 가면 장기화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혜교 의원님께서는. 우리 이낙연 총리가 그랬잖아요. 안 본 지 오래됐다고. 좀 더 공정한 방송을 보고 있다. 공정한 방송을 보고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의원님도 KBS, MBC는 시청 별로 안 하시나요? 안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공정한 방송 보시나요? 그러고 있습니다. MBC, KBS 사태는 지금 이제
근로감독 관련해서 근로감독이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기로 했는데, 뭐, 우리 노동부 장관은 이제 앞으로 근로자라는 표현 안 쓰기로 했으니까 노동 관련돼서 감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게 검찰에 MBC 관련해서 넘겨질 건 넘겨져야 될 것이고요. 그것과 또 별도로 이 대안들을 좀 만들어내는 방송법 관련해서도 좀 첨예하게 좀 붙어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것들도 좀 대안이 좀 만들어져서 같이 좀 테이블 안에 논의돼서 과거의 적폐의 한 축, 그리고 앞으로 열어갈 방송 관련된 방향에 대한 한 축들이 좀 열어서 이제는 좀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이 될 때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 9년 동안 쌓인 게 한 번에 잘 안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정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 강훈식 의원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말씀하신 게 근로와 노동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노동운동에 또 인생을 또 바친 그런 또 송영길 의원님께서 또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또 근로감독관이라는 게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법률 용어잖아요. 네네. 실제 있는 그런 제도이고 네. 직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를 노동으로 다 바꾼다. 이런 법 개정, 용어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건 뭐 병존해서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을 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의 자주적인 측면,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순한 그런 종업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개념으로 점차 이렇게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순 법률 개정뿐 아니라 헌법 개정에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한 게, 헌법 보면은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등등, 근로라는 표현만 나오지 노동이 없잖아요. 물론 같은 의미 아니냐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노동이라는 표현을 다 쓰던 건데 헌법 제정 당시에 또 그걸 의도적으로 빼고 근로로 대체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좀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또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거 하나. 박성진 후보자 청문 보고서 민주당 쪽에서 연기해달라 그랬다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묵인했다 이러면서 당청 갈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참. 죄송합니다. 웃어서. 이게 되게 심각한 이야기인데 웃어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가지는 박성진 후보자의 임명 배경에 어려웠던 점을 내가 청와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박성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려웠던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고백을 할 테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것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성공한 분 중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던 목표가 좀 초반에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는데, 이분들이 장관이 되려면 주식을 모두 신탁해야 돼요. 예. 다 위임해가지고. 그냥 더 이상 이제 회사에서의 운영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절해서 이렇게 이분도 안 되고 이분도 안 되고 이분도 안 된다고 다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추리다 보니까 추린분이 박성진 후보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진 후보자를 추천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본인의 신앙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뉴라이트 관련된 것들이 쟁점과 문제가 됐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 당의 의원들의 입장은 그게 뭐라고 할까요? 꼭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 이게 되게 어렵잖아. 통과를 흔쾌히 해보자!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죠. 예. 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산자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부정적 의견이 좀 더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방송 출연할 때마다 그런 질문들이 계속 와요. 그러면 팻말 OX도 들어야 되고 또 쓰기도 해야 되고 또 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처음과 달리 최근에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네. 여론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그렇죠. 예. 잘 판단해야죠. 특히 우리 지지자들을 설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는 오히려 우리 문재인 정부답게 정확히 또 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아까 이제 우리 송영길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 속에서 지지자들의 마음과 우리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지지자들의 마음과 또 핵심 지지층들 이 움직임에 대해서 다들 느끼셨어요. 그래서 박성진 후보자가 청문 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가 정리가 된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것을 또 부적격하다고 근데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 자리에서 말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모양새가 그래서 아마 우리 당의 의원들이 다 나왔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그 조직의 수장이 역사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충분히 좀 당의 마음 또는 이제 지지자들의 마음을 이제 좀 들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국민의 목소리를 둘 다 같이 들어서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적합으로 채택하든 부적합으로 채택하든 공원이 지금 청와대로 넘어갔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달렸는데 그 사이 스스로 거취를 결심할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그게 제일 모양새가 좋지 않나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물론 실제로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이 장관직 잘하면 좋죠. 그런데 반드시 꼭 그런 기업가 경력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이냐. 그 부분도 좀 의문이 드는 게 실제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교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벤처 기업인만이 벤처 장관으로 적임자냐. 이것도 좀 약간 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추천을 좀 하세요. 추천을. 청와대에서 전문성을 제일 크게 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 아까 강훈 씨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지금대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은 인재들이 절대로 정부에서 일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거기 가서 그 정말 인격적 수모를 당하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둘로 나눠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둘로 이렇게 분리해서 비공개로 할 것은 이제 사적인 문제,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검증들은 이 비공개로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사퇴하게 돼 있습니다. 네.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원들사에서. 그리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또 알려지고 단지 생중계로 안 된다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나 이런 비전, 철학 이런 능력 검증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하는 식으로 저는 청문회를 둘로 나눠서 지금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국회 운영 아니 그 방식은 아직 합의 안 됐고 형태는 국회 운영위원 안에 청문회에 관련된 소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 권은희 즉 국민의당의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해서 그걸 지금 운영위원들이 들어가서 하고 좋네요.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1기의 문재인 정부 내각과 달리 이제 앞으로 올 거는 이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해보자는 제안을. 그런데 참 이 인사수석 쪽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래도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이게 사람 찾기가. 근데 또 만약에 뭐 박성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임명을 철회하면 또 야당이 이걸 가지고 공격의 빌미를 삼아가지고 대통령이 사과해라 뭐 인사수석 물러나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지지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도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제 그 성심통일권 다 이제 지원하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지자들이 많다는 점을 알고 힘있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밀어붙이라고? 다만 방금 우리가 이제 요 대목은 꼭 짚어야 되는데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서 이렇게까지 박상진 후보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노력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걸 그 다음에 야당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이거 조국 수석이 심사 잘못한 거 아니야? 인사 수석이 제대로 검증 못한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정치 공세도 같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렇잖아요. 자기들은 정말 김희수 같은 헌법소장을 부결시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야당이 분별력 있게 지적을 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저렇게 좋은 분들도 날려버리면서 이걸 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지지율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지율이 이제 정말 대중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마음을 보여주기는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중을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야당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문정부에 반대하면 자신들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럴 줄 아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뭐 이제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아마 참패 야당은 그렇게 기미가 보이는데 지금 송영길 의원이 약속이 있습니다. 뒤에 중국에서 오신 손님들 만나기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 그 중국의 어떤 경제 보복 이런 거는 계속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건가요? 당분간?
풀어내야죠. 정말 그 눈물겨운 지금 어려운 상황에 현대자동차, 뭐 롯데를 그렇죠. 비롯해서 다들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저 안가 바로 앞에 좀 꽤 큰 건물이 있는데 중국 분들이 와서 관광하고 지하에는 중국인들만 상대한 식당이에요. 지금 거기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손님 이제 안 와가지고. 하여튼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뭔가 이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여튼 견마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외교로 잘 풀어내시길 부탁드리고 네. 오늘 만남도 싸우지 마시고 잘 좀 설득해 주십시오. 네네. 약주 많이 드시겠네요 오늘. 술은 좀 센 편이세요? 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요즘 같은 전국에 또 술로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청취자들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요즘 같은 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소중한 생각이 듭니다. 이 소중한 정권, 소중한 대통령, 국민께서 주신 이 기회를 정말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이 정부가 성공해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성윤 의원님 또 조만간 한번 또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까? 뭐 할 말 있어요? 아니 저 오늘 뭐 BBK, MB 블랙리스트 처벌 이런 것 때문에 다음에 와서 하세요. 이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MB는 뭔가 지금 그 법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네. 미안해요. 대본대로 진행하면서. 예, 완전히 다르네요. 네, 이렇게 한마디도 안 꺼낼 줄 몰랐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시고. 예, 손준비도 수고하셨고, 강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핵우산 제공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 관련해서 그 대통령이 러시아 갔을 때 수행하셨습니다만 푸틴에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좀 중단해라 요청했는데 푸틴이 거절했죠? 거절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거절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푸틴이 대통령이 말씀했습니다. 자기들은 4억 톤을 수출하는데 북한에 간 게 러시아에서 간 게 한 4만 톤쯤 좀 비공식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원유를 제공하는 게 없다. 오히려 원유는 중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말씀을 했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확실히 합의가 된 것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당장 제재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 결의를 러시아도 충분히 지금 그걸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그 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은 절대 제재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유엔 안보리가 제재안을 또 통과했는데 러시아 중국이랑 협상한 게 30% 정도 원유 공급 중단. 이게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얼마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일단 원유 공급이 제한이라는 것이 이제 만장일치로 합의됐기 때문에 북한에도 압박이 되겠죠. 이제 추가 또 핵실험이나 이게 있으면 이제 더 이거를 중국 러시아도 이거를 이제 더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이 원유가 중단될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디서도 저도 송영길 의원님 인터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핵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이걸 쓸 수는 있는 건가요? 전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북한의 핵과 미국의 핵이 한반도에서 놀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100번 양보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지금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운반 수단이 있어야 핵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핵 물질을 그냥 가방으로 들고 우리 뭐 어디가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운반 수단이 로켓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제 ICBM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ICBM은 미국을 상대로 말 그대로 대륙간 탄도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무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술핵은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무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한 ICBM을 만드는데 전술핵을 남한 땅에 갖다 놓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갖다 놓으면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일종의 자극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반도가 훨씬 더 위험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핵을 용인하는 꼴이 되고. 그리고 전술을 갖다 놓으면 이제 중국, 러시아한테 북한 제재하자는 명분이 어디가 있어요? 서로 핵 가졌는데 왜 이쪽 핵까지 못하게 이렇게 압박을. 더 이상 이제 제재가, 경제 제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명분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사드 가지고 이렇게 반발하는데 전술핵 갖다 놓으면은 그럼 이제 북한 제재 안 하고 이탈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둘이, 남북한 둘이 핵 가지고 공포의 균형 속에 잘 살아봐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핵 무장을 우리가 부추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금형본으로 가질 거고. 일본은 지금 불감청 고소일 텐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 재밌는 게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JTBC의 심야 토론을 한번 하자 그랬어요. JTBC가 너무 좋아해서 송영길 의원님 나온다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당장 제가 원일철 의원을 좀 불러라.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보내신 다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랬더니 안 나오겠다는 거고. 유승민 좀 나오라. 안 나오겠다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JTBC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3선, 2선 의원급들을 전부 다 요청했는데 전부 거절해서 결국 토론회가 무산이 됐어요. 그게 밤샘 토론 아닌가요? 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비겁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그래서 결국은 엊그저께 저한테 섭외가 왔는데 저쪽에 정태욱 의원이라고 대변인이 나온다고 하니까 강훈식 의원이 나와달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무슨 핵을 그렇게 초선 의원 정태욱 의원이 나와서 할 문제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삼성급이 나와야죠. 나와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또 전술핵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신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뭐. 할 말이 없겠죠 나오면.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아니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 작전권도 안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져와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핵무기를 갖다 놓으면 무슨 그렇죠. 도움이 될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한반도 운명을 둘러싸고 외교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뭐 사드 임시 배치한 것은 뭐 역시 뭐 미국의 압력 또 북한의 위협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중국 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외교의 로드맵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미국의 입장을 존중할 거는 해야겠지만 2부에서도 송영길 의원과 같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오늘 재판 때문에. 재판이죠. 재판이어서 어제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우병우 씨가 사람 골라서 다 재판 걸었잖아요. 저도 걸렸고 우리 송영길 의원도 재판에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걸렸고 그런 같은 최민희 의원도 걸려서 오늘 재판 결과는 뭐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다른 여당 의원들 다 잘 나왔잖아요. 네, 강훈식 의원도 잘 나왔고. 네, 송영길 의원님도 잘 나왔고. 그러니까. 걸린 사람 잘 그랬으니까. 오늘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 긴장되지. 그거 할 짓이 아니야.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거 긴장되는 거 아니니까 집어넣는 거야. 야당 인사들 2배씩이나 다 집어넣었잖아. 생생한 경험담이네요. 완전히 다 우병우 거야. 우병우의 기소권입니다.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송영길 의원님도 명함이죠, 명함. 그 얘기는 그만. 정말. 그 지하철 그건가요? 맞아.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다 해가지고. 발목 잡아보려고. 선변 송영길 팬이야? 네? 왜 이렇게 잘 알아? 아니 법적인 부분이라서 기억이 남네요. 그 지하철 출입구 개찰구 바뀐데 계단 아래 그거죠. 아무래도 이 공천 욕심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저 오늘 설라면 여기 서야 돼. 집에 가다가 끌렸어요. 인천 고향의 변호사 좋아. 여기 서야 저 지금 JTBC 사건반장 같이 출연했다가 됐고요. 젊은 피를 물려받아. 이 노종면이 부평이야. 노종면 기자요? 부평만 게다가 나왔죠. 여기는 서인청. 대학교 선후배기도 합니다. 네. 노종민 기자 복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우리 얘기합시다.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 보수 야당 쪽에서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안보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원윤철 의원님이나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술핵 배치해 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내겠다 그래서 참 이런 사대주의 통미봉남 코리아 패싱
자기들이 떠들면서 그대로 따라간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왜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고 우리를 미국 대통령한테 그거를 부탁을 해야 되는가. 물론 정치자들은 북이 핵을 개발했으니까 우리도 전술핵을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북한 핵은 완전히 완성된 것도 아니고 이 북한 핵을 기정사실화시켜줄 수는 우리가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핵의 어떤 위협은 지금 미국이 핵 우산을 굉장히 합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도저히 인사청문회 채택 보고서는 통과를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김민수 헌법재판소장 관련된 거는 채택 보고서가 안 올라오면 직권상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직권상정이 8월 15일 날 합의를 합니다. 8월 15일 날 합의를 하고 8월 말일 날 이걸 통과시켜서 올리자 이러면서 근데 그 전날 국민의당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이 물러나면 김민수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공교롭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그 다음날 사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곧 열자 이렇게 그래서 열자는 이야기죠. 국민의당 그렇게 말할 때는 이걸 안 되게 하려고 열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되게 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 입장에서도. 자 이제 이유정도 정리가 됐으니 그러면 해보자. 그랬더니 그러면 3일 뒤에 열자. 그런데 그 3일 뒤에 어떤 시점이 오냐. 3일 뒤에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나가죠. 그래서 3일 뒤에 보이콧하고 나가니까 그럼 3일만 더 기다려줘라. 그래도 일야당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냐. 그럼 그때 통과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알았다.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때 또 협조를 받겠다고 약속을 받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 월요일 날 들어옵니다. 한국당이 들어와서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죠. 그게. 월요일 날 들어왔을 때 오면서 점심에 표계산을 우리도 하고 우리 당도 하고 김동철 원내대표도 표계산을 하고 점심에 통화를 해요. 그 김동철 원내대표가 우원식 대표한테 자체적으로 계산해보니까 20개는 된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20에서 25개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120석에다가 그리고 10석이 우리한테 우호적인데 정의당 6석 그리고 4석인데 그중에 그 우리 이번에 새민중당 만드신 분 2분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서영교 의원까지 이렇게 해서 10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130석에다가 국민의당이 20석만 해주면 저희가 계산이 되는 입장에서 김동철 대표가 본인이 여러 번 다음에 해줄게를 했으니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점심에 걱정하지 마세요. 20개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표를 까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고 아까 우리 송영길 의원이 분석한 대로 실제로 기독교로부터 많은 그게 한 4-5명의 표가 돌아선 계기가 됐을 거라는 분석이 사실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분석인데 이래놓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를 하냐 120석 중에 반란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 당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동철 대표가 또 아침엔 무슨 말을 하냐면 박상진 그리고 유영민 그다음에 탁현민을 정리해 주라.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부딪히더라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조지 W 부시가 그렇게 막 치고 나오는 것을 설득해서 나중에 돌아선 역까지 조지 부시 대통령을 안내해 가서 햇볕 정책을 찬성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쪽에 맥메스터나 이쪽에 지금 니키 헤일리 요새 강경파로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이 북한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아니 우리 한반도 상황을 우리보다 더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동 문제나 좀 알까.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분이고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전 세계 지도자 중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시에 가본 유일한 지도자가 푸틴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설득하고 좀 논쟁이 되더라도 이제 그런 자세로 앞으로 하지 않으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노선이 수정이 안 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북미 간에 이거를 대화로 풀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막판에. 이거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문제를 같이 합의해서 평화협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단 북핵 그를 중단시키는 동결 조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100% 맞습니다. 일단 이건 1차 동결, 2차 폐기로 가야지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대통령께서 그래도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평화적 해결 원칙, 한반도 운전자론 이걸로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서 예. 이건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보자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1부에서 김인수 헌재 소장 부결된 것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를 맹비난하고 역으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추미애 대표도 오히려 추미애 대표는 반대로 국민의당을 비난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 국민의당하고의 관계 설정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먼저 이제 아까 우리 송영교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국민분들이나 또는 우리 당원들한테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원래 처음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6월 달에 7월 말에 원래 이걸 통과시켜 보자. 이렇게 했는데 7월 달은 좀 그렇다. 그래서 8월 달에 하자. 그래서 8월 15일 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들이 직권상